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블록체인과 경제 강성우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KDA 강성우 회장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해묵으면서도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과제가 뭡니까? 해킹이죠. 해킹의 창 그리고 방패,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북한에 의한 해킹의 실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학계 그리고 현장에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동원 IT에서 보안 기술 전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 사이버대에서 정보보호학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금융권의 네. 가상자산 업계의 해킹의 위험성이나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보안 쪽에 몸담고 있는 분이시네요. 네, 증권사에서 네. 은행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네, 대부분 금융계 네, 그리고 기업, 학회 네 이렇게 좀 활동이 풍부하십니다. 오늘 네. 좋은 회화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일 대표님 좀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일입니다. 저는 현재 코어 시큐리티라고 하는 정보보안 전문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정보보안 회사. 예. 그리고 저는 한 경력은 23년쯤 됐는데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이제 수사관들 대상으로 여러 네. 가지 수사 기법들을 강의해 왔고, 뭐 그 밖에도 뭐 국정원이라든지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정보보안업계의 외국 진출 사례는 어떻습니까? 산업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으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책임감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네.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현장에서 아니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저희 회사요? 아니 우리나라 정보보안업계가 외국에 진출한 사례 실적. 사실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동남아시아를 상대로 활발하게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시대에 보안업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외국에 진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국내외 가상자산 해킹의 주요 사례, 이를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가상자산도 해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 네. 가상자산 해킹의 대표적 사례를 좀 간단하게 들어주시죠.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동안 많은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네, 가상자산에서의 해킹은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나 소비자 그렇죠. 모두에게 복구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예. 또 구제도 어려운 그런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명적인 얘기죠. 예. 네. 대표적인 게 이제 2014년하고 2018년에 발생을 했고요. 네. 2014년에는 이제 일본의 마운트 곡수라는 당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2014년. 네, 그때 이제 대표 이사가 바뀌면서 네. 보안 관리자도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보안의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했고요. 85만 개. 예, 한 번의 해킹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당시 4,570억 정도가 당시? 손실이 됐고요. 현재 가치로는 한 22조가 넘습니다. 22조 원. 네, 현재 가치로는. 그래서 물론 이제 폐쇄하고 파산 선언은 했지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회생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게 예. 매듭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죠, 청산이. 예. 네. 그런 이제 물량이나 시기 또 재단, 채권자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서 빨리 매듭 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최근 사례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2018년이고요. 네. 거기도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게, 일본. 예, 코인체크라는 거래소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2014년 마운트 고소가 파산한 걸 보고 그걸 똑같이 자기들이 창업을 합니다. 네. 코인체크 거래소를. 네. 근데 그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그 요즘에 말하는 SNS를 이용하다가 그 플랫폼을 그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오기 전이라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유명하게 넴이라는 코인이 있었어요. 네. 그 넴 코인이 이제 전량을 탈취당하는 그런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5,7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파산이 됩니다. 바이낸스도 그 해킹 사례가 있죠?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570억 정도 해커 지갑이 털리면서 그 정도 손실을 봤고요.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는 그 해킹 사건이 또 거래소 해킹보다는 이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해주는 크로스체인 브릿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크로스 체인 브릿지.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으로 유명한 엑시 네, 인피니티에서도 예, 예. 그동안에 이제 금액을 넘어서는 7,700억 정도가 그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코인들이 이제 탈취가 당해서 손실을 봤고요. 국내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도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더 많이 있고요. 네. 언론에만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수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게 사례가 있을까요? 빗썸에서 이제 빗썸, 예 하고 업비트, 업비트, 코인원 이런 코인원. 위주에서 대형 거래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내부 이제 보안 인력들이 좀 부족하고 거래 규모에 비해서 그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 교수님 이어서요. 이런 그 가상자산의 해킹, 추이 네. 이게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지금 해보시죠. 이제 정확한 통계는 최신 자료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 통계자를 화면에 올려주시죠. 예. 예. 그 이제 국정감사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그렇죠, 집계가 되고 그렇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 금융기관처럼 네. 뭐 장애나 해킹 이런 것을 즉시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그 드러나지 않는 보안 사고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된 범죄 부분이 사기하고 해킹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에 관련된 이제 검거된 인원들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발생했던 그 해킹 사고들 보면 그때 2017년에는 검거된 인원이 126명인데 네. 2021년에는 862명이 검거돼서 이 가상자산 관련된 그 범죄 건이 한 7배 가량 늘어나고 있고요. 대폭 예,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그 피해 신고액도 네. 2017년에 4,674억에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3조 1,282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많아지고 또 전체 시가총액도 많아지고 이러면서 더 많은 그 증가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디파이도 범죄 대상이죠. 디파이가 이제 요즘에 가장 큰 타겟이고요. 네. 회에서는 이 디파이 관련된 시장, 네. 커스터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생 상품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탈중앙화 거래소는 그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해킹 피해는 적지만 이 디파이 시장에서는 코인을 예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디파이 시장에 최근에 그 해외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그 디파이 시장에 관련된 보안, 해킹 방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보시죠. 아까 우리 그 김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코인, 가상자산의 해킹 사례는 진짜 급상승할 정도로 증가세가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나 디파이 같은 경우는 더더욱
해커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가상자산 해킹이 급증하는 추세에 걸맞게 해커들의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 그럼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짚어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대표님, 네, 뭐 현직에서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런 뭐 기술 분야, 대응 분야나 상당한 내용을 알고 계신 전문가시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네, 가상자산이 그 갖고 있는 디지털, 네네. 초국경성에 따라서 해킹은 급증세가 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해킹의 기술, 네네. 유형, 어떤 특성을 우리가 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목적과 네. 그다음에 대상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적에 있어서는 그 초창기의 해킹은 이제 주로 자기 과시라든지 어떤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해킹은 이제 군사적인 어떤 수단, 그리고 경제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뭐 범죄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뭐 자금을 조달하려는, 근데 그런 목적의 해킹이 성행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군 부대 성격을 띠는 해커 조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범죄 집단들도 굉장히 그 해킹에 전문화된 그런 범죄 집단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해킹의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기에는 그 개인 해커, 네네. 근데 지금은 조직화된. 해커의 집단 기업형으로 아, 예, 맞습니다. 예. 아예 그냥 해커 조직이 기업이 돼서 예, 예. 아니면 국가가 네. 돈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하고 있다, 그런 예,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 뭐 그러니까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벌이 수단으로서 해킹이 네.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그 기업들의 대응이 좀 쉽지가 않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본업이 해킹이기 때문에 네. 1년 365일 해킹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이렇게 막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창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아, 예, 그렇긴 한데. 창이 나오고 나서 방패가 나오는 사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우리 김정혁 교수님, 이 해킹의 창과 방패. 그러면은 그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 해킹 방지 예. 어떻게 이 방패가 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는 네. 가상자산 취급업자, 바스프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바스프업자들이 이제 거래소도 있고 지갑, 뭐 디파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유형이 나눠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IT 쪽 거버넌스를 많이 확립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좀 보안 시청자들이 예. 알아먹을 수 있도록 쉬운 예. 용어를 하나 둘 셋 좀 그래서 지금 들어주시죠. 아마 금융권의 정보보호 인력들을 요즘 많이 스카웃 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안업계에서도 이제 보안 전담 인력을 아니 우선 그 많이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정보보 인증부터 받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ISMS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요.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중에 그러면 ISMS가 최근에 네. 그 좀 기술 수준이나 조건이 까다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항목들이 많이 좀 고도화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항목에 맞춰서 그 가상자산 취급업자들도 그 인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항목에 맞게끔 기술적이나 인력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다 보완을 해야지 그 인증 심사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선은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인 경우는 ISMS 정보보호 인증을 받는 것이 법적인 제도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그 조건을 통과하고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알파를 얹는다, 그런 얘기네요. 네, 예. 필수적인 게 ISMS 인증을 받아야 정보보호 되고요. 인증을 받고. 예, 그 그럼 다음으로 국내 이제 거래소 중에서 ISMS 인증 받은 후에 그 뛰어넘는 추가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장치를 갖고 있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지금은 이제 ISMS 이후에 네. ISP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받는 거고 받은 예. 후에 그 다음에도 추가 얹어놓은 알파 기술. 기술적으로는 이제 각자 거래소들이 알아서 예. 하고 있고요. 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FATF라는 그 국제 국제 자금 자금 세탁 세탁 방지 기구의 방지구에서 권고. 공고한 예. 그 이제 그 KYC라든지 그 AML 그 예. 자금 세탁 방지 고객 확인 제도 자금 세탁 방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트래블 룰이라 해가지고요. 예.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기록에 남기는 그런 트래블 룰을 이제 이행을 하려고 거래소 간에 아니 준비를 하고 트래블룰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도부터 해서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앞서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다른 현재로 나라에 시행을 비해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 교수님 이어서요. 그럼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그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정부 인증도 받고 예. 플러스 알파를 얹어서 다양한 그 대응, 방패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네. 그럼 발생한 후에 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소극적이다. 이제 그 감독 그 사각지대에 그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내부 컴플라이언스적인 절차가 왜냐하면 이게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조건이 처음으로 제도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떤 조치가 없어서 그냥 사업자의 선에 맡겼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 신고나 또 네. 그 사후에 일어나는 그 복원, 구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무화되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법 제도가 안 됐죠. 예, 기술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 개별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드러나서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정보가 좀 부족한 그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보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 대표님, 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정보보호 시스템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들이 대응 이게 법적 제도가 없다 보니까 아직도 허술한 부분이 많다. 네네. 빨리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가상자산 법을 빨리 조치해라. 아, 예, 맞습니다. 답은 또 네. 하나로 돌아가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계속적으로 김 교수님, 국내와 외국의 그 가상자산 해킹 대응 그게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차이점이 외국은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깜짝 그 놀랐습니다. 이제 전자금융뿐만 아니라 예.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예. 전자금융도 그렇고 가상자산도 그렇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규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예, 예. 사전 규제에 익숙해서 그러한 규제만 준수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어떤 보상이나 뭐 피해 구제 이런 노력이 좀 소홀하게 돼 있고요. 사전 규제만 갖추면 아, 그러니까 법적 기준만 충족시켜 놓고 네. 법이 없는 건 거의 관심이 없다. 그 뒤로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돼 있고요. 그럼 외국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금융기관이나 그 네. 핀테크 기업들을 보면 네. 사전에 보안 설계하고 보안 작동이 그 서비스 이전에 다 갖춰놓고 충분한 테스트한 이후에 제공하고 있고요. 사고가 나면 즉시 보상을 해줍니다. 즉시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원인 규명을 찾을 수 있으면서 그 사례가 어느 거래소가 있을까요? 거래소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나 뉴질랜드나 또 미국의 큰 거래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의 일부 거래소는 네, 가상자산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 보상을 해놓고 네, 나중에 원인 규명을 하면서 대안을 만든다. 네, 그런
거래소들이 있다. 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은 그런 여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하지만 있고요. 아직 국내는 그런 사례가 없이 국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업비트가 예. 500원의 해킹을 당했을 때 음. 그 회사 자산으로 보상을 하겠다 예.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중소형 거래소는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해서 보상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상식적으로 들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김 교수님 이어서 우선 그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가 네, 제도적 기준을 갖추는 건 당연한 건데 스스로 알아서 해킹에 당하지 않도록 추가적 조치를 꼭 해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안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여야 되고요. 또 보안에 대한 투자도 이게 구체적으로 좀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게 보안 전문 인력입니다. 보안 전문 인력을 기존의 이제 가상자산에서의 보안 인력하고 기존의 전자상거래나 금융 보안 인력하고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심해요. 블록체인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롤이라든지 디파이 그리고 뭐 크로스체인 뭐 메인넷 이런 부분에 특화된 보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찾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 전문 인력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학계에서는 그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할 학과가 없습니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 일부 그래요? 대학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에 있기도 하고 있지만 음. 제일 좋은 방법은 거래소가 스스로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긴급히 수율만 하다 보니까 올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보안 인력들이 왔다가 이탈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김 대표님 네. 기업에 계시니까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안 인력이 필요한데 정작 채용에는 힘들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그 보안 인력의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국 특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 이번 국정 과제에 사이버 보안 인력 10만 양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자산의 보안은 전통적인 보안의 관점과 다른 주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 좀 특화된 보안 인력이 필요하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인력을 찾으려고 해도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례를 빌어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장에 우리 그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정작 우리 그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 예. 그럼 이건 대학에서도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은 좀 심각한 고민을 해서 일자리에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진행하고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